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직접 해가지고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응하고 네. 또 오후에는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제10차 변론에 참석하느라고 하루 종일 정말 바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한 경우는 이번이 뭐 전직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처음 예.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죠. 여러 가지가 다퉈질 것 같은데 네. 뭐 법적인 다툼도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부분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25일 날 지난달 차정에 끝났다. 네. 근데 당신들은 26일 날 구속 기소를 했지 않느냐. 네. 그럼 불법 구금이니까 이건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 이게 이제 이건 뭐 명확하니 규명이 되면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지금 기소한 날짜가 26일이고요. 그런데 기소한 날짜가 구속 기간이 만료 전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속 만료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지금 구속 만료 기간을 왜 다투냐면 이런 예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체포적부심하고 뭐 영장 실질 심사하고 이 두 가지가를 빼야 되거든요. 전체 어떤 구속 만기가 법적으로 돼 있는 그 기간에서 빼야 되는데 그 빼는 것을 검찰에서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일별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즉 이게 이렇게 되니까 26일까지도 충분하다. 원래 27일까지다. 하루 전에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공수처는 27일까지라고 얘기했고. 원래 27일이 만료되는 날이니까 하루 전에 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시간을 봐라. 체포적부심이 10시간 32분이고 이걸 왜 이틀로 계산하느냐. 뭐 하면서 구속적 피의자 신문까지 하면은 뭐 33시간 소요된 것이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25일 날이 만기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측의 주장,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직위원 부장판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석방도 되고 그렇죠. 기각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지금 전례가 없는 모양이에요. 사실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한 예도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저 법조계에서는 사문화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구속 취소라는 게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구속돼서 수사 다 끝나고 기소하는 모든 과정이 다 법원이 결정한 거잖아요. 예. 그럼 다른 법원에서 결정한 걸 너네 잘못했어 라고 지금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나 또 직위원 부장판사가 원래는 4일날 신청했으니까 11일 날까지 결론이 나올 걸로 일주일 내에 그렇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직접 신문까지 하겠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 차원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이런 거죠.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거 석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코트넷인가요? 법원들 내부의 인트라넷에서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현직 판사 더군다나 청주지법원장까지 포함을 해서 또 대법원 연구관이면 상당히 실력 있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잘못됐다라고 아예 거기서 자신의 의견들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판사들 자체 내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 이 영장 발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지 않느냐. 또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건 사실 이 대법원에서 정리를 했어야 됐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위원 판사는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인가? 물론 오늘 이 신문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 여부,
그게 없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공수처 그런 체포 불법성, 또 공문서 위조 문제, 그리고 비상계엄의 타당성 이런 것들도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워낙 논란이 그렇죠. 양측에 있기 때문에 일도 양다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시간의 문제 네.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죠. 산정을 하느냐 구속 그 유효 기간 만료를 이건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내란, 계엄 뭐 이런 거 다 그냥 제외하고 죄의 어떤 뭐 무게 이런 거 제외하고 이 피고인의 어떤 방어와 또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아주 철저하게 법에 명시된 그대로를 따라줘야 됩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넌 언제까지 구속해야 돼라고 판사가 그것을 결정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법의 어떤 보편성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피고인과 또 검찰 측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특별한 판례가 없을 때는 약자, 피고인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게 그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게 법원의 지금까지 관행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구속사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증거인멸 토주우려 아닙니까? 그렇죠. 도주려는 무조건 없는 것이고요. 뭐 만인 환시리에 대통령이 뭐 직무만 정지됐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도 사실상 공범이라고 이야기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몽땅 지금 기소돼 있고 대부분 주요 인물 종사자는 구속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말을 맞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기재는 전혀 고려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주장하는 게 증거 이 다른 어떤 모든 증거 서면 증거라든지 모든 증거도 이미 다 수집이 완료된 상태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을 기각을 했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을 때 했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증거가 이미 다 수집됐다. 다 완료됐다. 더 이상 뭐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통령도 사실 증거를 새롭게 무슨 더 찾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한 것도 딱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뭐 15장가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그게 해소됐으면 풀어주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이지만 영장실질심사와 다를 바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영장실질심사보다는 좀 시간은 더 적게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실제로 본 그 재판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거든요. 이게 사건의 중대성과 소명, 얼마나 소명이 됐느냐, 실질적으로 검찰의 어떤 주장, 그러니까 이 죄의 여부를 어느 정도는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속 취소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됐느냐, 뭐 이런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쪽에는 뭐 판단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오후에 있을 헌재 10차 변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10차 변론으로 종결이 된다고 봐야겠죠. 헌재 심판과 관련한 실질적인 변론은.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 연기도 안 해준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인 거니까요.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이 증인들 이제 다 들어줬지 않느냐. 뭐 더 들어줄 것도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영배 헌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 세 사람 다 아주 중요한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진술과 증언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그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어떤 국정 운영의 상황이었느냐, 누구보다 총리가 더 잘한다 해서 그쪽으로 아마 질문을 집중할 예정이고, 여기에 국회 측에서도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다 증인 신청한 셈이 됐는데, 국회 측에서는 철저하게 절차적 정당성, 즉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계엄이라든지 혹은 긴급재정명령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입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명령으로 행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견제가 국무회의의 심의입니다. 기관 내 견제.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쳤느냐의 여부를 아마도 한덕수 총리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이 국무회의 지금 위법성 문제 이것도 어쨌든 이 위헌 입법을 다루는 데는 이게 아주 중요한 또 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일단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는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 당시 상황은 이제 보도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전원이 다 있는 상태에서 개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족수가 딱 된 상태에서 개회 선언도 해야 되고, 의안을 이제 올려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각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밝히고, 이런 과정들이 다 회의록에 있어야 되고, 회의록 작성도 있어야 회의록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계속 나눴고, 전체적인 어떤 의안을 상정하거나 그것을 토의하는 과정이 없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청문회나 이런 데서 야당이 직격을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좀 이제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안 하려면은 뭐 하는데 11명 그 정족수를 채우는 데까지 기다렸겠느냐. 국무회의가 길든 짧든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갖췄다, 그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꼭 그 법에는 명시가 돼 있지만 안 한 경우도 있다. 그게 옛날에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때 국무회의를 거의 형식적으로 사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일부 법조계에서는 봐라, 상황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혹은 인원이 없더라도 국가가 비상 상황일 때 긴급재정 명령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정상적이지 않고 긴급하게 어떤 자금을 국정에 자금 투입해야 할 때 YS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할 때도 갑자기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무회의의 요건이 안 갖춰진 것은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마도 법조계에서는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있는데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죠.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 발언과 그 메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원의 진술이 오염이 되고 또 홍장원의 진술 자체가 지금 국정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장소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거짓이 드러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꾸 또 거짓말이에요. 맨 처음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맨 처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메모지 있잖아요. 메모지가 내가 쓴 거 아니고 정서를 했다,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박선원이 있죠. 박선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저 홍정훈한테 다 들었는데 이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보좌관이 그걸 들으면서 썼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바꾼 게 이제 시작이, 홍장원이 그걸 아니다, 내가 공터에서 국정원 공관 공터에서 공관
공터에서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휘갈겨 써갖고 정사라고 줬다.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 증언을. 결정적으로 CCTV가 있다. 너는 11시 6분이라고 그랬지? 11시 6분에는 너 집무실에 있었어. 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집무실이 아니고 뭐라고 하더니 결정적으로 채널A에 나가서 시간대별로 얘기를 합니다. 와, 이 시간이 자기 발목을 또 잡혔어요. 뭐라고 하냐면 10시 46분 여인영과 집무실서 통화. 그러니까 처음에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거는 지금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달리해요. 11시 6분이 아니라 10시 46분이다. 그런데 CCTV의 동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10시 45분에 원장 공관 진입로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즉, 그 시간대는 집무실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10시 58분에 공관 공터에서 48초가량 통화했다. 11시 6분이 아니다라는 걸 변명을 하는 건데 CCTV를 봤더니 그 시간대에는 이미 본청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나 다 시간과 공간이 지금 거짓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홍장훈의 진술과 메모는 전혀 믿을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대로 이른바 박선원 의원 등과의 커넥션 하에 이루어진 뭐 정치 공작이 아니냐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 왼손잡이도 거짓말이에요. CBS에 박재홍 시간에 나갔는데 사진이 요즘 다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쓰고 있어요. 완전 거짓말 투성이고.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오늘 구인장이 발부되니까 이 출석을 저녁 7시에 하는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간의 지금 의견이 아니 진술이 아주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오늘 출석하는 건 또 굉장히 의미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리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말을 바꿨어요. 직접 통합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다. 뭐 문부수라 이런 얘기도 없었다 하고 여인영이라든지 혹은 김현태 특임단장이라든지 다 말을 이 진술이 지금 번복이 됐습니다. 이진호 수방사령관도 난 말할 수 없다거나 혹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죠. 한 사람 남았어요. 조지호. 이 사람만 아직 진술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언론이나 청문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처음에 진술한 것에서 그 다음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진술하는 게 중간 과정들 헌재에 나온다든지 하면서 다 사실이 아니다. 내가 한 말 아니다. 공소장 내용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다 바꿨는데 마지막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처음에 진술한 그대로를 유지할지 아니면 나도 그때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이었다. 내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할지가 되게 중요한 어떤 상황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진술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에 저녁에 6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체포하고 끌어내라, 체포하라 이런 닥달하는 전화를 다급하게 6번 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안가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 윤 대통령으로부터 뭐 정치인 체포라든가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고 오히려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이렇게 출입을 허락을 해가지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쉽게 계엄이 해제됐다. 그래갖고 격려까지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지호 김봉식은 두 사람 다 안가 회의에 있었고 그렇다면 두 사람이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조지호가 김봉식에게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의 진술이 지금 상반된 셈이 됐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헌재가 오늘 변론을 종결을 한다면은 뭐 이달 말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라고 한가요? 네. 최후 진술을 듣고 3월 중순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2월 27일 날 종결됐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어요. 근데 그때 언제냐? 3월 14일 날 결정 선고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27일이다 그러면 3월 중순께는 그러니까요. 선고가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 8명 아닙니까?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그때도 4대 4였어요. 그리고 뭐 가벼운 사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을 언제 해야 하느냐? 네. 20일이냐, 25일이냐? 네. 이것도 4대 4였어요. 네. 그리고 이 현재 8명 중에도 순수하게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이고 네. 그 이전에 김명수라든가 문재인이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 5명 아닙니까? 네. 이게 나눠진다 하더라도 5대 3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3명 중에 한 사람만, 3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건 인용이다라고 하면 6대 2가 되니까 사실 이게 4대 4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이 지금 4대 4 아니었습니까? 예. 김영두 재판관이 이준숙 때도 이 보수 쪽, 중도 보수 쪽에 섰고 이번 경우 이 날짜 변경 문제에서도 아마 김영두 재판관이 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인용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칼슈미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적 형태의 정치적 판단. 예. 정치적 판단이란 거죠.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좀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저는 근데 과정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4대 4 상황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가 있다. 적극적인 건 지금 저쪽, 진보 좌파 쪽 성향을 가진 우리 법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증인들을 탄핵을 하거나 혹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문영배가 직접적으로 나서갖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데, 여기에 평의를 거치는데 평의에서 그러니까 이 보수적 의견이 그 보수적 시각을 가진 판사들의 목소리가 얼만큼 지금 당기고 있느냐. 겉으로 드러난 건 사실상 지금 딱 이 3월 중순에 그냥 끝내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 대통령의 어떤 기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정 속에서 아주 크게 들리지 않는다.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뭐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